2025년 치료제 개발 현황과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파킨스병은요, 세계적으로 한 1천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미국에서만 약 9만 명이 새로이 매년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 진단되는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 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그 이제 알츠하이머 그 다음으로다가 많은 그런 더 랭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흑질에서 그 도파민성 뉴런의 그 점진적인 손실을 특징으로 하는 이 파킨슨병은요, 주로 이제 떨림, 운동 완만, 자세 불안증, 또 이제 쇠약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운동 증상, 거기에 따른 또 인지 저하, 수면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증상이 먼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손이 떨린다든지 자세가 불안정하든지 걷는 게 좀 이상하면 그때 이제 대부분 병원을 찾고 파킨스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고 또 파킨스병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빨리 진행이 되시는 환자분이 있고 또 천천히 진행이 되시는 환자분들이 있으며 결국은 이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치매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치매를 생각하면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치매는 모든 것을 다 잊어먹습니다. 예를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밥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소변 그런 걸 가리고 또 걷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런 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잘 못하게 됩니다. 잃어버리니까. 그것도 배운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대소변 가리는 것도 잊어먹게 되고. 그러면 본인은 그런 걸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얼만큼 그것이 그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가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변 그 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 퇴행성 그 뇌질환 환자들이 말기에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굉장히 그 케어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고 국가에서도 그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예산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증상을 치료하는 증상 그 치료약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그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는 그 우리 몸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 같은 것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이 넘어오면서 이제 그 신경성 뇌질환 환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회사들에서 이제 돈이 된다 이제 싶으니까 그러면서 기술도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서 2025년으로 들어오면서 방향이 과거에는 도파민을 가지고 그 레보도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거기에 이제 온 타임도 있고 오프 타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온 타임을 길게 하고 오프 타임을 줄일 수 있나? 이런 거에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었으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 이제 그 디지즈 모드 5라 그래가지고 파킨스병의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나 싶다 하는 것들이 이제 알파 시누클린이에요. 그 이제 단백질이 응축이 돼서 그래서 대부분의 그 퇴행성 뇌 질환들은 단백질이 응축이 돼서 나타나는 그 독성으로 역할을 하죠. 그 단백질이 응축이 되면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왜 응축이 되는가? 그것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응축이 되는가? 필요하니까 많이 만들겠죠.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은 세포는 불필요한 거를 필요하지 않는 것을 많이 만들지는 않아요. 절대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뭐 어떤 메커니즘이 만들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요. 또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 이후에 제대로 소거가 되지 않는다든지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분해를 해서 리사이클 해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이 나오는 거죠. 생산을 하는데 분량이 많이 나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량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그 분량을 그 없애버리는 그 분량을 없애버리는 그 시스템에 소거시키는 시스템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이 물질이요 굉장히 많이 세포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알파 시누클린은 특히 이제 세포 구조를 만드는데 세포막에 많이 연관이 됐고요. 또 이제 우리 그 신경 본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을 하면 그것을 엑손을 따라서 시냅스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시냅스 쪽으로 바로 이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소포체 안에 그것을 신경 전달 물질을 넣어서 그것을 시냅스 쪽으로 수송을 하는데 그 소포체를 만들 때 알파 시누클린이 사용이 돼요. 아직까지는 그 굉장히 자세한 그 메커니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알파 시누클린을 소포체 담아서 시냅스 쪽으로 내보내는 거하고 또 쓰고 나서 그것을 다시 흡수를 해서 다시 엑손 쪽, 그 신경세포 쪽으로 빨아 흡수하는 쪽 이것이 항상 밸런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보낸 거하고 흡수되는 거하고 그래서 흡수될 때 그것이 성상세포 쪽으로 에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그 리업테이크 되는 것이 신경세포로 다시 업데이트 되는 그런 것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더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은 들어오는데 피드백이 없겠죠. 자극은 들어오는데 자극이 들어오면 도파민을 만드는 그 뉴런은 그 도파민을 만들어서 다시 그 자극을 다음 뉴런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극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가 않으면 이게 왜 안 되지? 그러고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을 하니까 우리 신경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제는 그러면 그 알파 시누클린을 좀 제거하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그 퇴행성 뇌질환들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얘기하는 키토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좀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죠. 하지만 운동을 하고 키토 다이어트를 해도 그 단백질의 그 덩어리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증가를 해요. 그런데 왜 증상이 개선이 되냐 하면 BDNF라는 그런 물질이 우리 신경에서 나와서 계속 새로운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알파 시누클린 농도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경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나마 증상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알파 시누클린 그 농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 베타 아미로이드를 생산을 적게 하는 그런 이제 분자를 뇌에 집어넣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 병도 조만간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뇌혈관 장벽인데 브레인 베리어가 있는데 우리가 약을 정맥 주사를 한다든지 경구 투여를 해도 그 약이 제대로 뇌까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경구 투여를 하면 다른 그 물질하고 장에서 경쟁을 하거나 예를 들면 레보도파 같은 것도 그렇죠.
그게 이제 단백질하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단백질하고 먹으면 암만해도 적게 흡수가 되고, 또 흡수가 된 레보도파도 혈관에서 또 뇌로 들어갈 때 또 경쟁을 합니다. 혈관에 있는 단백질하고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그 약물을 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가 해서 진행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모노클론, 예를 들면 단일 단일 항체를 만들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그거는 그 면역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큰 염증이 나서 뇌가 부종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양 같은 것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은 지금은 2025년 최근에 들어서부터 이제 증상 치료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약 개발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알파 시누클린을 없애버리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는 것이 2025년의 그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약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레보도파가 나온 지가 1964년인가 65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을 썼고요. 어느 분들이 그러죠. 왜 이제 근본적인 그 치료를 하는 약을 개발을 안 하냐 하는데, 물론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도 중요하지만요. 증상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데 굉장히 두통이 심해요. 그래서 생활을 못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두통만 없애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암만 해도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증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증상 치료 관리에 그 연구되는 그런 여러 연구도 중요한 거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동안 거의 뭐 60년 동안 증상 관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지난 한 10년 동안 그 뇌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가닥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닥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2025년에 작년 2024년 이렇게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은 질병 조절 치료법에 연구를 하고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동향은 증상 관리에서 이제 질병 조절 치료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상 관리를 하는 이제 그 연구되는 임상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이제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질병 조절이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또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있고, 또 이제 운동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더 나은 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직도 증상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그 보조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전이 되었어요. 이제 암만 해도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연구하는 단체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그 세레벨 테라피트에서 그 이제 새로운 경구용 도파민 작용제인데요. 도파민 작용제입니다. 타파파돈인데, 그 세레벨 테라피티스 현재는 그 에비브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개발한 그 선택적 D1간 D5 도파민 부분 작용제인 그 타파파돈이 그 1차 단일 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보조 요법으로 그 잠재적인 그 효력을 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 도파민 그 수용체는 D1서부터 D5가 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주로 D1하고 D5가 성격이 비슷하고, 또 D2, D3, D2, 3, 4가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도파민 작용제는 D2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템포2 임상 시험은 새로 진단받은 그 이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타파파돈 단일 요법을 27주 동안 그 위약 대비
그래서 MDS, UP, DRS 그 파트 2와 3에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점수가 9점 이상 그 향상시키는 그 상당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선은 이것을 연구하는 그 휴버트 페르난도 박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아주 거의 전례가 없다. 뭐 이런 그 정말 큰 그 결과다고 이제 평가가 되었고요. 그 레보도파 사용을 그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암만은 이제 작용제니까. 그래서 이 타파파돈의 그 잠재력이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죠. 그 레보도파는 아시다시피 그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거만큼 효과적인 약이 없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 디스키네시아, 그 운동 이상증이라든지 운동 변동과 같은 그 운동 합병증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합병증 때문에 그 타파파도는 그 레보도파의 시작을 그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필요할 때 더 나은 빈도로 더 낮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더 낮은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보조제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관리 궤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그 어려운 부작용의 발생 및 그 심각성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보다 좀 개인화되고 선제적인 치료 그 패러다임으로 그 전환을 의미하고요. 그 이제 주로 그 임상의들은 그 즉시 레보도파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 이제 레보도파 한임은 필요들을 잘 오랫동안 보존하고 또 미래의 합병증을 완화함으로써 그 환자의 삶의 질을 잠재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실행 가능한 또 1차 치료제로도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진단을 받으면 바로 레보도파를 처방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작용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레보도파를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디스키네시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아끼는 거죠. 우리 몸을 아끼고 나중에 꼭 정말 필요할 때 이제 그때 레보도파를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그 타파파도는 그 1차 치료 옵션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보조제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 3는요. 그 일단 많이 진행된 환자, 거기다 이제 운동의 변동을 겪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27주 동안 그 위약 대비 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이상증 디스키네시아가 없는 온 시간을 1.2시간 증가시켰고요. 오프 시간을 0.94시간, 0.94시간을 감소시켰습니다. 대단한 진전이죠. 그래서 보통 요즘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이제 그 1시간, 온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증가시키고 오프도 1에서 2시간 정도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약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부작용은 그 경합니다. 좀 약간 심한 분도 있고, 뭐 메스꺼움이라든지, 또 이제 운동 이상증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타파파돈의 그 특이점은 그 D1, D5의 수용체의 그 특이성이 작용하고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D2 작용제에서 나타나는 그 충동 조절 장애 같은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충동 조절 장애 때문에 양을 조절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그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처방을 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템포 4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안전성과 그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58주간의 그 연장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파민 작용제로서 새로운 그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그 충동 조절 장애가 없는 그런 작용제가 지금 임상이 되고 있고요. 임상 3이 완료가 됐습니다. 임상 3이 완료되고 지금 템포4에 보면 58주니까 거의 1년이죠. 그래서 1년이 약간 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장기적 안전성하고 효능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그 온하고 오프 시간만도 잘 조절이 돼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맞는 거 있죠. 지속적인 주입 요법. 과거에도 이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기술이 따라오지 않고, 또 기술이 있다 해도 그 생산해서 나오는 그 상품의 그 약의 제품의 그 단가가 너무 비싸고 해서, 너무 비싸면 장사가 되지 않죠. 제약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돈을 벌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 윈윈 게임이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이 지속적인 주의요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바이 알레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이번 25년 2월 4일에 FDA에서 다른 오나프그라고 그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거의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건 이제 많이 그 병이 진행된 환자의 그 심한 오랫동안 이제 레보토파를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오프 시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약을 드시고 있는데 온오프 같은 게 많이 없다 그러면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포모르핀 그 치료법 계통인데요. 그래서 요 약은 도파민 작용제이기도 하고요. 또 발기부전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상하부에 보면 그 도파민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용체를 자극을 하면 그 발기 신호가 중단을 해서 그 발기부전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주간 107명을 했고요. 3상 시험을 하고요. 그래서 했는데 지난번에 강의를 좀 더 알고 싶다면 지난번 강의를 시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타임 보통 3시간 증가하고 오프타임이 2시간. 굉장히 그 진보가 됐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기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25년 미국에서 2분기에 그 이제 요 오나퍼그는 그 시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두통, 메스꺼움,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주간 졸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 낮에 많이 잠을 주무시니까 불면증. 잠은 금세 드시는데 금세 깨시죠. 그리고 잠을 못 자죠. 그다음에 이제 디스키네시아의 부작용이 있고 또 주사 부위에 그 멍 발진, 그 패치가 있는데 거기 바늘이 있어요. 아주 가슴 바늘.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그 패치 자체에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배 복부에 여러 가지 군데 붙일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붙였는데 계속 붙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그 안정성을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임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 10월에 나온 그 바이알레브가 또 있으니까 약간 거기에 들어가는 그 약물 성질이 그 분자 구조는 약간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획기적인 거고요. 이것이 나와서 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고 여러 그 파킨슨병 진행이 많이 되고 그 이제 레보도파의 그 오프 시간이 너무 커서 고생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이 기계를 빨리 사용을 해서 좀 더 편한 투병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 치료에 대한 것은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가장 그 이슈가 많고 큰 획기적인 결과였어요. 이제 그 도파민 작용제 DNT5 작용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투입 방법. 그래서 두 가지 정도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질병 조절 치료법이라 하죠. Disease Modifying Drug.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머리가 아픈데 두통만 치료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그 치료하듯이 이것도 이제 우리 그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 쪽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들이 의사들은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의사 중에서도 또 이제 연구소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환자 치료하시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꼭그 이제 그 파킨슨병만 치료를 하는 거 아니고 아주 다양한 계통의 그 환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병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다른 퇴행성 뇌질환보다도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인지 능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고 이것이 옳다 수긍을 하시면 많이들 하세요. 원래 성격들이 좀 이렇게 고지식하고 또 자기 그 삶을 굉장히 잘 챙기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치료 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 과거에는 일일이 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뭐다 남아서 일일이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몇 년 전에 나와서 이제 유튜브가 나오면서 여기다 영상을 하고 이것을 보라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항상 제 영상을 보고 또 저한테 연락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뭐 20년 넘게 그 프랙티스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제 강의를 듣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선전할 것도 없고요. 또 제가 뭐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좀 나은 투병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까요? 질병 조절 치료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경의 퇴화를 늦추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되돌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줄기세포 치료법. 줄기세포 치료법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게 있고요. 그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법은 손상된 도파민 생성 뉴런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교체.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배아줄기를 하는 게 있고 또 유도만능 줄기 저기 오타가 났죠. 줄기가 아니고 줄기세포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배아줄기세포 유래 접근법으로 그 블루록 테라피티크스에서 나오는 그 벤다네프레셀 요것이 있는데 지금 3상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18개월 후에 그 펫 스캔을 했는데 이식된 세포에서 도파민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많이 고용량으로 이식하고 투여한 환자에서는 그 MDS, UPDRS 운동 증상 개선이 20점 이상이나 개선이 됐어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온 타임이 하루 평균 2.7시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 배아줄기 이식은 어떤 부작용을 굉장히 우려하냐면 종양 형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심각한 부작용이 18개월 동안 나오지도 않았고 종양 형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또 5년, 6년 그 이후는 시험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종양 형성이나 운동 이상증의 큰 어떤 심각한 그 부작용이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진전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요. 옛날에는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연구소도 필요하고 또 배양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복을 만드는데 과거에는 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양복을 부모님들이 다 맞춰 입으셨죠. 그때는 그 양복점에 가서 다 양복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성품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더 싸지고 더 획일적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환자분들이 치료비가 낮아져야 이것도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비싸다면 뭐 1억, 2억 된다 그러면 선택된 그런 사람들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쉽게 접근을 하려면 기성품과 같은 오프 더 쉘프 아주 동일한 세포 생산 능력 개발 그 기술 향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기성품을 만들어내듯이 찍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연구 돈이 있는 큰 회사에서 아니면 대학 단체라든지 연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돈이 된다고 보장이 돼야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연구소라든지 제약회사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무 어떤 그 들어오는 수입 없이 그것을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만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과감히 투자를 하고 그 결과로다가 굉장히 동일한 세포 생산 능력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 회사가 블루락이라든지 이런 회사입니다. 큰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블루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이엘 알죠? 바이엘 하면 그 진통제, 아스피린 같은 거. 그 독일의 그 바이엘 회사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뭐 돈 연구소 하나 같은데 돈 지원하는 건 뭐 그렇게 큰 문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제 그 벤다 프로셀 삼성 지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동일 세포 생산 능력 개발 이 기술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켰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승인을 받을 때 안전성과 또 제조 일관성 그 어떤 승인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고비용 또 고위험 실험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그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는 보통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연구지만은 중요하게 우리 환자분들은 이런 거에 배아줄기가 되면 금세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죠. 유도 만능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거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FDA에서 3상 임상 승인이 됐고요. 100명이 참가했고 100명이면 굉장히 많이 참가한 거예요. 배아줄기 세포 보통 뭐 20명 이하 정도 환자를 구하기 힘드니까 또 그 선별을 해야 되니까 모두가 다 여기에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FDA에서 3상 임상 시험을 승인을 받고요. 100명을 참가하고 지금 2025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요것도 조만간 그 이용할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좋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도 만능 줄기 세포는 이제 하버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토 대학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요 유도 만능 줄기 세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만능 줄기를 만드는데 그 혈액 세포를 가지고 이것을 그 도파민성 뉴런, 중뇌 도파민성 뉴런을 분화시키는 과정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간단하게 되고 코스트 다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구는 하고 있고 임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환자들이 임상이 다 끝났더라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그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그 배아줄기 세포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배아줄기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갖다 쓴 대신에 이것은 내 세포, 혈액 세포를 갖고 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아줄기 세포도 하시면 면역 억제 치료를 평생 하는 것은 아니고 한 1년 정도 하고 괜찮아지면 또 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이제 유도 만능 줄기 세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요. 2A 상으로 2상을 지금 연구를 확장하려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스 제너럴 브리검이라는 회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2023년 8월에 FDA 승인 후 1상이 완료됐어요. 똑같이 이 회사도. 그래서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을 하면서 2A, 그 2A상 연구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거의 그 배아 만능줄기 세포하고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치료는 안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잘 개발이 돼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성품을 만들어내듯이 이 만능줄기에서 그러니까 도파민 뉴런 쪽으로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을 간소화시키고 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 표준 절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상을 이식을 받으면 이제는 굉장히 좋다는 연구는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게 가장 큰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전자 치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킨스병을 볼 것 같으면 그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파킨스병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들은 보통 한 파킨스병 환자의 그 에티올로지를 보면 보통 한 5% 정도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산발적으로 도대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뇌에서 어느 부분에 특히 많은 농도의 그 알파 시누클린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증상도 환자분마다 다 틀립니다. 먼저 이제 앞에 전뇌 쪽을 아니면 그 아미그달라 편도체 쪽으로 가시는 분은 인지 기능이 먼저 나빠지기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자율신경 쪽부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뇌의 어느 부분에 따라서 그 전부 달라지는데 특히 유전자에 의해서 거기에 몇 가지 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에 의해서 그 문제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유전자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결함을 교정하거나 또 이러한 그 잘못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것을 조절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유전 물질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GDNF 기반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스크바이오의 AB 10005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2025년 2월에 그 임상 연구용 유전자 치료제인 AB10005에 대해서 그 FDA로부터 이것이 이제 재생의료 첨단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받으면 다른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우선순위에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 그렇게 되면 임상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B1005는 그 도파민성 뉴런의 그 재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그 신경교 세포 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GDNF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하고 또 결과는 아주 양호하게 내약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척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2025년 중반 이전에는 이 미국, 독일, 폴란드, 영국에서 더 이제 추가 등록을 했어요. 이제
그만큼 여기에서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1005에 대한 그 첨단 재생의료 첨단 치료제 그 지정은 이게 단순히 그냥 행정 절차가 아니고요. 이 유전자 치료법이 아주 매우 유명하다고 그 FDA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파킨슨병에 걸린 분들은 아마도 이것이 잘 끝나고 나면 치료자로서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면 GBA1 그 표적 유전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프리베일이라는 회사에서 PR001 그다음에 캡시다에서 캡003이라는 것으로 그 임상이 되고 있고요. GBA1이라는 그런 그 유전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이제 파킨슨병이 돼요. 그래서 그 GBA1 돌연변이를 가진 파킨슨병 환자를 위해서 그 AAV9 벡터 기반 유전자 치료제인 PR001입니다. 그래서 1, 2상 임상 시험에서 평가가 되었고요. 거기에 보면 NCT 04142757팝이라는 것을 구글에 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결과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거는 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2029년 중반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임상 시험은 주로 목표가 안전성과 부작용을 확인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G케이스 활성이라든지 알파 시누클린 수치와 같은 그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GBA1 돌연변이 여기에 관련해서 파킨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정맥 투여 유전자 치료제인 캡시드에서 나온 CAP003이라는 그 시약이 있는데 이것은 그 비인간 영장류 연구에서 그 뇌 전체에 걸쳐 RNA 발현과 그다음에 G케이스 단백질이라든지 효소 활성의 그 상당한 증가를 거기에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캡시다는 2025년 상반기에 캡003은 인삼 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 001이라든지 캡003 같은 그 GBA1 요거를 이제 표적 유전자 치료법인데 이런 표준 유전자 치료법의 개발은 그 파킨슨병에서 정밀 의학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밀 타겟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또 이런 트렌드 동향 중에 하나예요. 타겟을 하나 우리가 이제 항체도 타겟을 잡아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듯이 우리가 이제 항원 항체가 일어나는 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면역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을 어떤 특정 그 패소젠의 그 병적 요인이 되는 팩터에 작용을 시켜서 면역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제거시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그 면역 치료법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우리 몸에 알려주는 거죠. 저거를 없애라 하고 타겟을 정해주면 이것도 이제 유전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GBA1이라는 것이 변이가 되면 파킨슨병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타겟을 딱 잡아서 이제 치료하고 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그 유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GBA1에 대한 그 표적 유전자 치료제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상 이것도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아마 시중에 나오지 않을까 좋게. 그래서 지금 이상이니까 5년 해도 그래서 보통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런 쪽으로다가 유전자 치료법 쪽으로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 이제 알파 시누클린을 만드는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억제를 시키면 알파 시누클린을 적게 만들지 않나. 그래서 알파 시누클린은 뭔지 아시죠? 제 강의 중에 찾아보시면 알파 시누클린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지루해요. 제 강의는 모두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공부를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제 강의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실로스의 SLS004 이런 그 이름이 이제 뭐 001, 003 이런 거는 시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상에 쓰이는 시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필 저게 유전자 가위라고 하죠. 그래서 저거를 사용을 해서 SNCA 유전자도 저게 이제 알파 시누클린의 그 합성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유전자예요. 그래서 저것이 잘못되면 또 파킨슨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생체 내 데이터에서 알파 시누클린은 그 메신저 RNA 및 단백질 수준 감소라든지 도파민성 뉴런 회복 향상을 보였어요. 이제 인빗 생체 내 데이터에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릴리라는 회사에서 알파 시누클린의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알파 시누클린의 그 메신저 RNA를 표적으로 해서 새로운 siRNA 치료제인 것을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또 지원자 건강한 지원자와 또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알파 시누클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쪽으로 또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상 아니면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나려면 아직도 이제 뭐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킨슨병 환자 초기이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병의 진행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쯤 늦게 하려면 지금 운동하는 거하고 식이요법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그것을 계속 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보통 호네니안 스테이지에서 보통 1, 2에서 머무시는 분이 오래 가시는 분이 20년도 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런 약들을 사용할 날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들 하시고 열심히 그 투병 생활들 하셔야 해요. 이런 약들은 그 유전자 조절을 해서 그 알파 시누클린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을 해도 식이요법을 해도 어떤 약을 먹어도 알파 시누클린은 계속 증가를 하고 그 농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정말 그 오랜 수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를 한다. 연구를 그만큼 이제 분자 생리학에 뇌분자 생리학에 굉장히 진전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과학 기술, 그다음에 그 연구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그 유망 질병 조절 경로를 볼 것 같으면 그 이제 알파 시누클린 표적 치료법이 있어요. 유전 조절자 그 위에 그 유전자 조절하는 게 말고 다른 그 이제 알파 시누클린을 표적을 삼아서 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시누클린이 단백질이죠. 그래서 응집이 되면 이런 것이 이제 파킨슨병의 병리학적인 특징인데 그래서 이를 표적으로 해서요. 치료법을 진행하는데 2025년에 들어서
보통 그 20개 이상의 활성 기업이 그 파이프라인에 보면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보면 22개 이상의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이쪽으로 관심이 아주 그냥 방향이 많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소분자 연구라든지 아니면 단일 클론 항체라든지 백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 소개는 해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그 알파 현재 이제 25년 현재 알파 신우 아까 요거 이제 22개 후보 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24년 11월에 그 롬이라는 회사에서 라인 1 RT 억제제를 해서 알파 시누크린 발현을 그 용량적으로 그러니까 그 양적으로 감소시키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2024년 11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작년에 또 그 바시니티 치료용 백신 후보인 UB312 이건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도 단백질 덩어리를 항원 항체, 이중 항체를 만들어서 그 없애는 그런 치료 하고 있고요. 또 23년의 9월에 또 웨이브 브레이크에서 소분자를 이용을 해서 WTX-A라는 세포 여기는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해서 독성 그 알파 시누크린 단백질 덩어리를 형성을 줄이는데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말고도 이제 다른 쪽으로도 그 이제 그 소분자라든지 단일 클론 항체라든지 백신을 이용을 해서 그 알파 시누클린의 농도를 이제 줄여주는 그래서 지난번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그 알츠하이머 쪽은 돈이 굉장히 많이 쏠려요. 그러니까 아주 대담하게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브레인 베리어 그 뇌혈관 장벽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오픈을 해서 버블을 이제 캐비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오픈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분자가 들어갈 수 없던 분자 약물 분자가 들어가서 그 베타 아미로이드를 없애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났고 또 그것을 치료를 받은 환자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돼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이제 파킨슨병 쪽도 그런 식으로다가 일단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약물을 뇌 안으로 보낼 수 있나 그 기계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분자 구조를 이용을 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두 가지예요. 그 뇌혈관 안쪽에서 뇌 쪽으로 보내는 그 수송 단계를 연구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또 알파 시누클린을 없애버리는 쪽에 그 연구를 하는 회사들도 많고 이 두 회사들이 서로 상호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많은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울해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 락2 표적 치료법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루이슨 리치 리피트 키나제 2인데 요게 이제 과활성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 일부 파킨슨병 환자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 역사가 일찍부터 락2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렇게 보면 디날리라든지 바이오젠에서 일상을 했고요. 그 결과 보통 일상은 적은 수의 그 환자를 갖고 안전성을 먼저 테스트를 하죠. 독성을. 그래서 이제 안정성하고 내약성과 그다음에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년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24년에 들어와서 그 비컨에서 회사에서 2A상 임상 시험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내년 26년 4월에 완료 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바이오젠이라든지 아유니스에서 락투를 표적으로 한 그 이런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리타이드라는 그 일상 작년 8월에 완료가 됐고요. 결과는 이제 곧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임상이 완료가 된다고 해도 바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적게는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려요. 왜 그러냐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그 뉴런 23이라는 그하고 또 그 회사의 그 뉴오 723, 그다음 뉴오 411 이런 이름이 복잡한 거는 임상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년에 초에 일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 411은 이상 시험을 올 1월에 시작할 예정인데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150명 초기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기를 해야 더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파킨슨병의 그 바이오 마커를 찾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후보 물질 알파 시누클린이에요. 그래서 피부 샘플을 떠서 피부에 얼마큼 알파 시누클린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면 아마 그거를 마커로 쓸 텐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나는 이상하게 밤에 렘슬립에 자는데 굉장히 와이프가 그러는데 내 잠버릇이 굉장히 고약하더라. 몸도 많이 움직이고 변비도 있다. 아직 운동 증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혹시 파킨슨병이 의심이 되니까 한번 체크업을 해보자. 그래서 해서 알파 시누클린 농도가 많다고 하면 이제 표적 치료 일찍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렇게 돼서 알파 시누클린이 그 농도를 뇌에서 낮춰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증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60에 그렇게 발견해졌다 하면 보통 요즘 수명이 85라고 하면 35년 치료를 하면 그렇게 건강한 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시누클린 쪽으로. 그래서 그 락2 표적 치료도 결국은 알파 시누클린하고 관계가 많은 거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다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2025년 후반에 루마에서 2B 임상 B 완료 예정을 하고 있고 이건 큰 연구에 64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락2 표적 치료법에도 많은 연구가 있고요. 여러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한다는 건 좋은 거고 많이 진전이 됐어요. 1상 끝나고 2상, 3상 끝난 회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케이스, 글루코세레브시다제인데 이름이 길죠. 그 다음에 이제 GBA 표적 치료법, 아까 얘기했듯이 GBA1 표적 그 유전자 치료였고, 요거는 이제 그 유전자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GBA1 돌연변이가 생기면 아주 이제 가장 그 흔한 유전적 그 위험 인자인데, 요것이 그 리소좀 기능 장애와 그 리소좀인 기능이 장애가 되면 그 알파 시누클린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리소좀은 그 청소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세포 안에서 어떤 큰 오르가닐이 손상이 되고 하면 이 리소좀을 통해서 그것을 분해를 하고 리사이클하고 안아주면 나머지는 또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기능이 생기면 알파 시누클린을 제대로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은 아주 단순한 단백질들은 농도가 많이 증가를 하면 서로 응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단백질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응집이 돼서 나쁜 그 이제 프리온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세포 외로 나오면서 다른 세포까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 퇴행성 뇌질환들이 생겨요. ALS라든지 알츠하이머, 뭐 헌팅턴 디시즈, 지금 파킨슨병 여러 가지 그 퇴행성 뇌질환이 전부 다 그 단백질 응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그 응집된 것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거를 하는데 그 라이소솜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암브록솔이라는 게 있어요. 기침약으로 오랫동안 사용했죠. 그러니까 기침할 때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암브록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니까 이것이 그 글루코셀브드 시다제를 활성시키는데 아주 좋다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그 요 효소의 그 단백질 수치를 높여준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세포 내에서 신경세포 내에서 왜 이런 그 쓰레기들 그 단백질로 형성된 이 쓰레기들이 제때제때 그 청소가 되지 않느냐. 그 청소가 되지 않는 그 원인이 라이소솜의 리소솜의 기능 장애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분해를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 에너지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오는데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어요. 그 알파 시누클린이 농도가 증가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그 라이소솜의 기능 장애에 관련된 그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활성시키고 또 그 단백질의 수치를 높여줘서 알파 시누클린이 그 응집된 걸 빨리빨리 청소시키는 그런 약입니다. 그 암브록솔. 그래서 2A까지 갔어요, 벌써. 그래서 영국에서 삼상 330명, 굉장히 많죠. 대상으로 영국에서 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 80명. 요거는 GBA1 변이 복균자를 대상으로서 암브록솔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2022년 1월에 시작해서 2024년 11월에 완료됐고요. 요 GBA 같은 거예요. GBA 파킨슨병이라는 요 뜻입니다. 요 GBA PD 환자에게 그 질병 조절 치료제의 그 치료제에서 그러니까 disease modifying 테라피로 이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메커니즘이 이제 확실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GBA1과 관련이 요서 관련돼서 그 바이엘 그래서 여러 가지 약들이 요 약이 2024년 5월 이상 연구를 했고요. 237병 크게 많이 하죠. 그래서 효능, 그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후반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안전성하고 그 약의 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8월에 또 호주에서도 임상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4월에 또 백위아 바이오라는 데서 또 2025년 중반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곧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그 임상 시험이 또 이용되고 있다. 이건 전혀 또 다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가능한 여러 가지 이 메커니즘도 결국 알파 시누클린 농도를 낮추기 위한 그 메커니즘입니다. 리소즘 아까 얘기했듯이 그 리소즘 기능 장애에는 그 파킨슨병과 관련된 그 많은 그 유전적 변이로 인해서 그 리소즘 기능 장애가 올 수 있고요. 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의 산물로다가 알파 시누클린이 그 농도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TRPM-L1 활성제라든지 아니면 TME M175 조절제라든지 TFEB 활성제,
GBNMB 조절제, 프로그라들린 조절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리소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르사 많이 하죠. 웅담.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우르소 데옥시콜산이라는데 UDCA 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또 내약성이 좋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약은 이상하게 보행 속도가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통 저 어렸을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집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담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을 없애시는데 그 우루사 웅담을 어떻게 구하셔다가 웅담을 계속 드시는 걸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드시더라고요. 조그만 덩어리를 소주에 넣어서 드시는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제 기억으로는 많이 좋아지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그 일도 하시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초기에 누가 그 알래스카에서 줬다는 그 우르사 그 웅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뭐 건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젊고 했으니까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어떤 그 큰 변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어떻게 좋고 나쁜가 해서 그래서 좀 먹다가 누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특히 보행 속도를 개선하는데 이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 장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굉장히 그 관심을 받는 세포 안의 그 organelle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입니다. 공장이 있는데 그 안에 전원이 그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한적인 전력이 공급이 된다면 그 공장 안에서 나오는 제품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원하는 양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 삼상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서 어떤 일상이 하나가 고장해서 이상이 되면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원인이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 파킨슨병을 일으킨다는 여러 가지 파킨스라든지 핑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전자 같은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파킹이라든지 핑크 이런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그래서 이런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그 촉진하는 그 약물인 테라조신이 요거 이제 아주 소규모하게 이상 임상 시험에서 이제 안전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그 연구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 장애에 대해서 연구는 꼭 파킨슨병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도 다른 질병을 타겟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비타민 B3 한 형태인 니코틴아미도 리보사이드가 2025년 이제 중반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기 파킨슨병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상 임상 시험에서 이제 또 그 노르파크라는 그 연구소에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소좀하고 또 미토콘드리아에 그 접근을 해서 우리 또 알파 시누클린의 그 농도를 낮추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요게 금 나노 결정 현탄핵 치료제가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금을 가루를 드시는 분이 있죠. 한의에서 보면 금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이 우리 그 일상생활에 아주 옛날부터 아주 귀한 그 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그 퇴행성 뇌질환의 그 치료에도 이용이 되는데 에너지 대사의 촉매적 개선이라든지 뇌내 그 표적 이런 것들의 그 특히 이제 에너지 대사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다 이제 파1의 그 소분자 억제제인 KM819
그건 2019년에 일상 완료했고요.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 시험은 2022년에 벌써 시작이 됐고요. 올 후반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에너지 대사 쪽에 관련이 돼서 아니면 또 청소하는 쪽에 관련이 돼서 리소솜하고 미토콘드리아 간의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또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동향을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제가 크게 강의는 할 게 아닌데 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온라인 서치라든지 서로 이제 환자분들끼리 그 정보 교환을 하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약 같은 거, 보조 치료제, 비타민,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거 먹어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다 환자분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일단 복용을 해보시고 별 그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러면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기능성 복용제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 회사들이 제약 회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조 회사들이 그 과대 광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포식, 오토파지라든지 엠톨 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그 신경 보호를 한다고 해서 또 파킨슨병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제 또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보조 치료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성 식품 너무 많죠. 뭐 여기에 보면 브루클린의 설프라판, 강화의 커큐민, 포도에서 나오는 추출물, 녹차 여러 가지 다 뭐 해독시키고 황산화 요즘은 다 황산화 아닙니까? 황산화가 그 모든 만병 통치 엔타이 황산화 항산화 그러니까 산화를 막는 그런 식품이라든지 건강 기능 보조제 같은 것이 아주 만병통치약처럼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동물 실험에서 할 때 우리는 이런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보면 그 투여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저걸 저렇게 먹을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투여량이 많고요. 저런 굉장히 고농도의 투여량을 우리가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왜? 잘못하면 장기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돈이 되는 것은 적은 양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보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어떤 기능 보조제가 효과가 있더라. 파킨슨 병에.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그럼 킬로그램당 몇 g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연구단체라든지 제약회사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약으로서의 상품성이 없다고 해서 연구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관계를 갖고 그런 건강 보조제들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유튜브 같은데 그 환자분들이 많이 올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해보세요, 한번. 해보는 것이 안 해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엔자임 Q10 같은 거는 이제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하고요. 요거는 항산화 물질 같은 거고요. 오메가3는 같은 것도 이제 미토콘드리아 아니면 항산화, 세포막 같은 데 영향이 많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의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세포막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잘 못한다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메가3가 지방산이 도움이 된다 하기도 하고요. 또 오메가3가 지방산이 또 우리 그 장내 박테리아,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에도 좋고 또 장이 건강해야 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요즘은 장에서부터 병이 시작했다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지방산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도 보통 오메가3 지방산보다도 그냥
멸치라든지 이런 작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5년에 이제 주로 크게 연구가 되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몇 개 소개를 했고요. 동향이라고 아까 처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했는데, 큰 동향은 이제 증상 치료보다는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알파 시누클린을 어떻게 하면 그 농도를 낮추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관여를 하고 연구들을 아주 굉장히 심오하게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왜 알파 시누클린이 농도가 올라가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는지, 왜 청소가 안 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이런 메커니즘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 5년이 지나면 좀 더 나은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약물 분자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또 임상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어찌 도움이 되셨다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계속 이제 유튜브 같은 온라인 상에서 찾아보시면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